같은 지식으로 보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딥러닝 코딩이라는 세션을 맡게 된 수리과학부 석사과정 박원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딥러닝이라든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진짜로 깊게 알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어쩌다 보니 코어다투데이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배우고 딥러닝이라는 걸 배움으로써 이렇게 지금은 딥러닝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배경 지식이 어떻고 딥러닝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뭐 AI나 머신러닝 이런 거를 상세히 비교해 줄 만큼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일단은 그래도 딥러닝 세션이니까 정확하게 딥러닝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파이썬은 어떤 게 있는지, 파이썬은 어떤지, 그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실제로 가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인 엠리스트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코드를 짰을 때 되는지,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랑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게 되면은 딥러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항상 딸려오는 게 AI랑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AI랑 머신러닝도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AI라는 것 자체는 1950년대에 시작해서 처음으로 개념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머신러닝은 80년대,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대? 그렇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 AI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AI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안 되나?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각각의 AI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그 말을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가장 초기에 나올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과 같이 감각을 느끼고 사고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정의가 나오게 된 것은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속해 있던 존 맥컷이라는 교수님이 주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고 사고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때까지 정의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발전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그냥 이미지 분류나 얼굴 인식 등과 같은 작업들에 대해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공지능의 정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뭐지? 머신러닝의 정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 쓸 데이터다 하고 주면은 그거를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이나 아니면 분류 등을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작업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그 결과 데이터까지 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되게끔 학습을 해라 하는 지도 학습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줄 테니까 니 알아서 학습을 해라, 그리고 알아서 분류를 해라 하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뭉텅거리로 머신러닝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의사결정 트리 학습이랑 클러스터링, 기능 논리 프로그래밍 강화 학습이 있고, 특히 의사결정 트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해라라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알아서 그거를 구분까지 해라 하는 게 최근에는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이 만약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게 머신러닝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레이어를 몇 개를 쓰는지,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코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번 반복을 할 것인지, 그런 과정 자체를 모두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으로나 그런 코딩 센스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것은 가장 작은 범위의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인공지능 방식입니다. 원래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는 1960년도, 50년도 그쯤에 개발이 되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과정을 계산해줄 컴퓨터나 그런 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버피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의존해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한테는 결과가 엄청 좋고 그 다음 테스트 할 때는 엄청 나쁘게 나오는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다가, 그럼 80년대쯤에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딥러닝이 조금씩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드릴 드랍아웃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러닝이 갑자기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학습을 할 때 속도가 느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GPU가 개발됨에 따라서 지금은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딥러닝이 최근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간의 뇌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자극이 계속 일방향으로 쭉 가면서 학습이래. 학습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주는 것만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오차를 잡고 오차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 자극의 정도를 바꾸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습을 하는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하는 과정이 왜 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몇 개를 주는지 변수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떤 모델을 쓰는지 그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실험을 해볼 뿐이지 이게 왜 잘 되는지 몇 개를 해줘야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정립이 된다면은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실험을 해서 나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글로 하면 깊은 강화 학습이라는 건데요. 이전에 뭐 알파고나 지능왕 같은 뭐 말비오나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지금 사진에서와 같은 거 보면은 말비오가 지금 달려야 되는지 점프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설치해보고 그게 만약에 달리는 방향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겠다 싶으면은 그냥 달리게 되는 거고 점프가 더 낫겠다 싶으면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결과 데이터를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학습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뭐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줘서 이게 만약에 결과 데이터가 따로 없더라도 주식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자동화된 머신러닝인데요. 지금 보면 원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Automated by T팟이라고 해가지고 저랑 우리가 모델을 직접 짜지 않고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데이터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라. 그리고 학습 때는 모델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머신러닝 과정이나 그런 거에는 시행되지 않고요. 나중에 보여줄 앱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고 그 뒤에는 알아서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앱리스트 코드를 보게 되면은 한 50줄, 100줄 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이렇게 13줄짜리로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문제점이나 이슈들도 많긴 하지만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과연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는 딥러닝을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까입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게 되면은 제가 제 기준에서 봤던 거는 매트랩이랑 C++이랑 파이썬이 있습니다.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그렇게 딥러닝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서 조금 딥러닝에 관해서 코드를 만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학회에서도 네트워크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는 이렇게 딥러닝을 할 수 있다 소개도 해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트랩으로 돌리면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3개 칸이 나오고 그리고 그림이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 동그라미 중간에 별표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 밖에 있던 X표가 학습을 통해서 그 안에 동그라미에 별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매트랩의 문제점이라 한다면은 일단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크겠죠. 그 다음이 C++입니다. C++은 솔직히 제가 직접 돌려본 적이 없어서 뭐라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거 자체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파이썬에 코드가 있더라도 메인 코드 뒤에 그 서버 코드들이 C++로 짜여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코드를 보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코드를 보기 조금 힘들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소개할 것이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에는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수식을 정리하고 그냥 매트랩처럼 사용할 수 있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실제로 직접 딥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많은데요. 여기 젠심이라든지 케라스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리고 명단에는 안 넣어놨지만 세아노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젠심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케라스랑 텐서플로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딥러닝을 좀 더 쉽게 코딩하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에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코어 레이어 등등이 있는데요. 이거 각각은 나중에 볼 CNN이나 뭐 다른 RNN이나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지원해주는 레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저것만 불러온다면은 저렇게 오른쪽과 같이 코드를 짤 수 있고, 그리고 그 클래스 자체에서 또 모델.서버리를 하면 저렇게 아웃풋 쉐이프가 뭔지, 변수는 몇 개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케라스 자체가 텐서플로우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부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요새 계속 들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넣는 단계여서 텐서플로우만 쓰고 케라스는 서버적으로 써도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볼게 텐서플로우인데, 텐서플로우는 원래는 구글 내에서만 사용하던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내에서만 일하시는 프로그래머 분들만 사용하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 분들이 모든 데이터, 모든 함수들을 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버깅이라는 문제와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버전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외부의 일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디버깅이나 버전 관리를 받고자 오픈소스화를 하였고, 일단은 구글이라는 네이밍을 뒤에 얻고 나온 거기 때문에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C++ 코드가 텐서플로우 안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C++ 코드를 알 필요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텐서플로우가 뭔지는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짤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엠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누가 직접 쓴 숫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숫자들은 28x 28 픽셀의 흑백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총 6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숫자들만 보면은 어떻게 컴퓨터가 읽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보면은 이렇게 28x 28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총 78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저렇게 매트릭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0에 가까울수록 흰색을 나타내고 255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숫자인지 보이시나요? 저 0을 배제하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다는 걸 알아봤고, 그 뒤로 볼 것이 그러면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요. 인데요. 제일 먼저 볼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인풋 레이어에 그만한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거쳐온 특징들을 잡아내서 몇 개를 따로 설정하고,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다시 아웃풋 레이어까지 그냥 행렬곡으로 곱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을 때 정보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은 2x1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2x1 벡터를 가지게 되고 우리는 3개짜리 정보를 추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아웃풋은 3x1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 3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행렬은 3x2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때 가장 초기에 세팅하는 거는 랜덤하게 미리 만들어 놔서 나중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거는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8x28 행렬로 이루어진 건데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1, 2, 3, 4가 있으면은 그냥 순서, 그냥 오른쪽에서 쭉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랜덤하게 중간에 줬으니까 그 뒤에 당연히 답이 안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 이거 아니구나. 바꿨구나. 네, 그래서 원래는 요 변수들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를 코드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먼저인데요. 여기서 몇 개만 보게 된다면은 tf.device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연산을 CPU에서 할 건지 GPU에서 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tf.placeholder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쓸 건데 6만 개를 한꺼번에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계속 넣고 일부만 계속 넣고 이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넣게 될 건데 그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는 일단은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너으로 설정하고 그 뒤에는 아까 28x28 행렬이었으니까 그만큼의 값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는 이러한 폼을 가지는 벡터를 넣을 것이다 하는 거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tf.variable과 constant가 있는데 variable 자체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계속 변화되는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것들을 variable이라고 지정해놓고 constant는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이 숫자는 변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정해줄 때 constant를 사용합니다. variable 자체는 아까 보게 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w가 variable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로 변수는 지정을 했는데 아까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backpropagation이었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한 데이터와 우리가 직접 나와야 되는 데이터가 같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러 값을 이렇게 EB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에타라고 하는데 널메이트라고 하는 에타가 있는 이유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보면은 근데 아까 오른쪽도 지금 3개의 정보를 가지는 저렇게 벡터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데 0부터 9까지의 숫자만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컴퓨터로 쉽게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0부터 9라는 숫자이지만은 만약에 개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분류할 때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방식을 위해서 원한 인코딩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구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변수들을 0이나 1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MNIST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총 10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원한 인코딩을 한다면 0일 때는 첫 번째 1이고 나머지는 0 2일 때는 세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0 5일 때는 여섯 번째가 1이고 나머지 0 9일 때는 마지막 1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팅해서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하냐? 여기 tf.nl라고 해가지고 활성화 함수도 있고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한 에러 값이라고 있고 옵티마이저 업데이트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것도 있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소프트맥스랑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소프트맥스라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왼쪽과 같이 9, 10, 1, 0, 2, 0, 0, 0, 5, 1, 1 같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는 1, 0, 0, 0, 0, 0일 때 이게 이걸 매칭하면은 에러가 80% 엄청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총합이 1이 되게끔 하는 확률적인 걸로 봐서 총합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90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5, 10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그 에러 값이 너무 크지 않게끔 방지해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내에서 자극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값 이상으로 받아야 그게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과 똑같이 요 렐로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0일 때는 0.5가 되고 저렇게 계속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계속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아예 거의 없는 숫자처럼 만들 수 있는 시그모이드 펑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두긴 하는데 계속 더 크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만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커질수록 1에 가깝게만 증가하는 이렇게 하이퍼 탄젠트 펑션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거기에 딥러닝에 사용되는 그러한 함수들은 다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계속 반복문을 돌리면서 이거는 이럴 때 나오고 저럴 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tf.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느 구간에 할당을 하겠다 하는 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할당된 공간 안에서 이런 앞에서 정의했던 변수들이 우리는 이 변수들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정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쭉 하시면은 이렇게 cost.eval이나 accuracy.eval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값들은 변수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accuracy가 앞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만 나오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 accuracy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는 코딩을 다 하시게 되는 거고요. 물론 조금 빠진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변수를 설정하거나 거기에서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총 171.6초 정도가 걸리고 정확도는 95% 정도가 됩니다. 그냥 50번 정도만 학습을 했을 뿐이라도 95%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개 놓게 되면은 저기 액큐러시가 조금 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 풀링 레이어가 있고 그 뒤에는 풀리 커넥티드라고 있는데 이 뒤에는 앞에 딥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는 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뭔지, 풀링 레이어가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저 왼쪽 밑에 움직이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노란색 네모로 된 필터를 가지고 그 값을 곱하기 1, 0, 1, 곱하기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을 계산해서 오른쪽과 같이 만드는 작업을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5x5 행렬에서 3x3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오른쪽과 같이 그 외부에 0이라는 숫자를 더 딥혀서 그 숫자가 그 행렬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여기 있는 패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굳이 꼭 패딩이라는 방법을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짤 때에는 우리가 이 아웃풋 쉐이프에 따라서 또 중간에 변수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5개에서 3개로 줄어버린다면은 그 뒤에 줄어든 만큼 또 숫자를 정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풀링이라는 작업을 하면 또 줄어드는데 그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이라는 작업은 하는 편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풀링 레이어인데요. 풀링 레이어는 앞에서 이렇게 나온 계산된 값들을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만 여러 개 뽑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 중에서는 맥스 풀링이라는 것도 있고,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L2 논 풀링이라든지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인데요. 맥스 풀링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각각의 색깔이 나는 네모 안에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추출하는 방식이 맥스 풀링입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20, 30, 112, 37이 되는 거고, 에버리지는 말 그대로 평균을 내서 그 값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4x4 매트릭스에서 1x2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만약 맥스 풀링을 하게 된다면 이 12, 8, 0, 2, 0, 0 이러한 숫자들은 완전히 그냥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떻게 흐름을 알아봤고, 그거를 코드로 짜면은 원래는 텐서플로우로 짰어야 됐는데, 제가 이전에 짜놓은 코드를 다시 돌려보고 확인을 하던 중에 텐서플로우 코드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라스로 바꿔서 해봤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짧고요. 텐서플로우를 했을 때는 150줄 정도 되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한 50줄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아까 컨볼루션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뭐 코어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하는데요. 네, 컨볼루션 2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되는 방식을 세팅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풀링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딥뉴럴 네트워크도 행령화된 거를 일부러 일렬로 벡터로 만들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플래튼입니다. 그리고 댄스는 그냥 그거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딥뉴럴 네트워크. 그 중간에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랍아웃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언급은 드렸지만은, 예,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몇 개는 아예 그냥 랜덤하게 없다고 치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드랍아웃이 좋은 점은 아까 오버피팅이 네 그거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연산량도 줄이고 오버피팅도 줄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저거를 그냥 저렇게 세팅을 하고 모델.pit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보면은 총 10번 돌아가는데 다 해서 46초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액큐러시는 99%가 나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이어를 2개로 설정했고, 그리고 딥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더 학습을 잘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코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보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소개가 더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레이어에서 그냥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사이에서 학습을 따로 진행을 하고, 진행한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레저버 컴퓨팅을 이용하는데요. 원래는 학습을 할 때는 요거까지 학습을 진행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요건 그냥 랜덤하게 놓고 요거를 계속 학습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레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XYZ로 된 그런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X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주고 YZ를 예측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란색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값이고 주황색이 저희가 계산한 값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매칭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에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측이 잘 된다면은 뭐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데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것 말고도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시스템이 어떤 모양을 가질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하지 않아서
네,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